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다시 또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보이면서 불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지만 실적 이슈가 끝나면서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재 주문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 부담감들을 조금 키워줬는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이 CB 전환사채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 CB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면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사채 전환한다 해가지고 물량 나온다, 주가 떨어지게 일쑤였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샀던 황제주들, 즉 고가 종목들에 대한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는 싶은데 못 사는 종목들이 있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한 종목에 100만원 이상 하는 종목들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 놓은 ETF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는 싶은데 못 사니까 ETF 쪽으로 들어가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과연 이거 괜찮은 투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말 시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느낌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애매한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제부터 계속 장 막판에 좀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약간 부담감을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어제 시점에서부터 조정을 조금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라서 이 조정이 지금 월말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다음 주 이벤트로 넘어가면서 계속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양스럽게 반등을 해준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약간의 조정은 감안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상황 보게 되시면 0.74%입니다. 마이너스 0.74%요.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시작점은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밀리면서 다시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 장 막판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한 3시경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또 밀리기 시작하고요. 장 막판에 훅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스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스닥은 지금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한 3시경까지는 계속해서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3시경 때부터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 수준 자체가 0%, 나스닥은 그냥 완전 상승폭 다 반납했고요. 또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점보다 시작점보다 더 아래쪽에서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포지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시작점보다 더 아래쪽, 즉 음봉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괜찮은 기분을 출발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시장을 잘 살펴보니까 또는 시장에 직접 참여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 라는 형태의 느낌을 아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시장에 약간 경계감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마음을 조금 닫아놓고 있는 상태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경제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라든지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부담감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실적 같은 부분 보시면 나쁘진 않네요. 지금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가면서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죠. 두 기업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주가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적인 포인트였겠죠. 네. 그리고 로빈후드라는 기업에 대해서는요, 이 기업의 주가가 이 가상화폐가 이제 조금 내려갔잖아요. 이제 차익 실현이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래가 좀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실적이 밑돌면서 10% 이상 하락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GM사 같은 경우도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 GM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이야기를 발표했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제대로 못 팔았다. 그래서 뭐 매출 같은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4년 내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M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건 네 실적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은 조금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판매고를 좀 겪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잉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손실 규모가 좀 예상보다 커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은 네, 기업의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네, 각각 상승세를 보였다. 자, 즉 기업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실적이 조금 애매한 기업들은 떨어졌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닝 시즌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야 돼요.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요.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 요소는 그래서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즉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약 80% 정도가 다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업의 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시장도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그동안 계속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떨어뜨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애매하기도 하고요. 올라갈 때마다 또 그동안 있었던 물량에 대한 그런 어떤 손실 회복이라든지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단타 물량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기업들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그래도 경제 지표가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은 이제부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굵직한 재료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경제 지표의 발표입니다. 이번 뭐 바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내구재 주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요일날 발표되는 게 이제 그 GDP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GDP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것은 이제 GDP가 이제 금요일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되면 이제 금요일장에서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아니면 미리 선반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연한이 긴 것들, 즉 생명력이 긴 것들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 사면은 오랫동안 안 바꾸는 거,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TV 뭐 사가지고 뭐 1년 만에 바꿔치우는 분들도 있긴 있죠. 뭐 부부싸움 한다더니 그러면은 TV도 깨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동차 한 번 사면 10년 탄다. 그 다음에 TV 한 번 사면 10년 본다. 뭐 냉장고 사면 한 뭐 10년 쓴다. 뭐 대부분 10년 정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정도 쓴다라면은 한 번 지출할 때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또 오랫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구재 수주가 늘어난다. 내구재 주문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서 사람들의 지출이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 TV 바꾸는 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멀쩡히 나오는 TV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 아직까지 시원한데 냉장고 바꿀 필요 있냐. 아직까지 굴러가냐 자동차 바꿀 필요 있냐. 라고 생각되는 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굳이 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좀 좋아지고 돈이 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넘치게 되면은 자동차 멀쩡하지만 좀 바꿔볼까? 이제 중고차로 갖다 팔고 돈 좀 받으면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뭐 등등등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좋아지면 경기가 일단 좋아진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데 이 내구재 주문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 애매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8월 내구재 수주가 1.8% 증가해서 1.3% 증가로 하향 조정이 된 반면에 또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도 네, 전월 대비해서 10억 달러, 즉 0.4%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내구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예상치는 1% 감소될 것이다 라고 봤었던 부분이 그래도 0.4%밖에 안 줄었다 해가지고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세로 들었다. 이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은 괜찮아요. 쉽게 얘기해서 8월 달에 지금 1.3% 증가였잖아요. 근데 9월 달에는 뭐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구나. 증가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인데 이거는 감소로 들어간 거잖아요. 감소로 들어간 것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금리가 그래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53.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1.7% 정도 수준까지 나왔었는데 1.53 정도로 거래가 되면서 그래도 나스닥이 좀 버틸 수 있었던 또 기술주들이 좀 버틸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만 오늘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1.5% 정도가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가장 편안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리는 거의 고정적으로 내년 9월 정도에 인상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시장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경제지표의 어떤 부담감 또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들을 느끼게 됐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약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나타나는 조정 국면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주가가 오르면 CB의 전환가액이 높아진다. 이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그 전환가액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을 가지고서 이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 근데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나 안 할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1,000원에 전환사채를 막 발행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1,000원짜리 주가인데 지금 800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할게요.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지만 나중에 800원에 바꿔갈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런데 이게 주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주가가 900원까지 떨어졌어. 900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 900원이면 800원에 전환사채 발행하면 좀 별로잖아. 안 할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게 뭐였냐면 9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비율에 맞춰가지고 전환사채 가격을 다시 리픽싱, 즉 700원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하기로는 알았어. 주가가 떨어진 만큼 그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 리피싱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이 전환가액을 더 하향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띄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환사채를 통해서 주식을 전환시킬 때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요, 800원으로 전환사채 받는 거하고 700원어치 받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1억 원을 넣게 되면은 800원일 때하고 700원일 때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불공평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도 싸게 받으려고 주가를 조작하는 부분 좀 있었다. 이건 너무 저거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향후에 이제 전환가액의 어떤 가격대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물량이 확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법적으로 좀 조치가 들어간다고 해요. 공시의 의무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행사하는지, 특히 최대주주 같은 경우 니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편법적으로 이제 지분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심어줘야 되겠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 이런 것들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이 바뀌는 거 보면은 3호 발행할 때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에 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전환가액이 그냥 같이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을 의무화 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어떤 리픽싱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전환 가격의 하향 조정만 됐었지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1,000원짜리 주가가 2,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전환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1,200원이 되면 전환 가격이 800원이었다가 1,000원으로 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난다. 약간은 좀 공평한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향 조정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때 이 하향 조정된 전환 가액을 따라서 주식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자체가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공평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또 그리고 이 CB를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 가격이 싼 상태에서 사가지고 뭐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팔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약간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위기 시점에서 이전 CB 발행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뭐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던 시점에서 이제 이런 CB 발행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는 주가가 싼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1, 2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팔아먹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전환 시점, 이 그 사채 발행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 제도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뭐 크게 저거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발행가액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뭐 우리한테는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번 3분기에 이 주식 관련 사채 권리 행사 건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난 뭐 코로나 때 뭐 그럴 때 작년에 이제 발행을 했었던 그런 사채의 어떤 행사권 이런 것들이 많이 발행이 되기 시작해서 이 권리 행사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들이 좀 조정받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뭐 사채 발행 뭐 이런 거 추가 상장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작년에는 워낙에 이런 사채 발행을 많이들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을 최근에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채 발행을 했을 때 이 사채를 사들인 그런 어떤 뭐 최대주주가 샀든 아니면 외부 기업이 샀든지 간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사는데 그 부분들의 권리 행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띄워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채 발행에 대한 어떤 건수가 있을 때는 일단은 발행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이 사채의 권리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것들도 뭐 기업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대응점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생길 수 있겠지만 사채 반응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B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는 뭐 사모 쪽 말고 이제 공모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쪽 펀드는 이제 공모 쪽 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 쪽에서만 이런 법제화가 다시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법제화된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싼 가격에 선뜻 살 수가 없는 황제주를 담고 있는 ETF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주당 100만원을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이제 우리가 황제주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황제주. 비싸니까 황제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주가가 이제 너무 높아서 직접 주식을 사기 좀 애매해. 일단 뭐 한 170만원 좀 돼. 그러면은, 이 종목 몇 주 사보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네. 몇 주 사봐요? 그러면 순식간에 500만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한 주만 사도 170만원인데 쉽게 사기가 어려운 그런 주식들. 야, 그럼 이런 종목은 못 사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제 ETF 아니겠습니까? 상장지수 펀드. 쉽게 얘기하면 펀드예요, 펀드. 펀드인데, 이
ETF라는 것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죠?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꺼번에 집합체로 만들어가지고, 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내려가는 것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그 하나의 어떤 집단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이 황제주를, 못 샀던 황제주를 보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100만원 넘는 종목들은 LG생활건강, 태광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ETF. 나 이거 못 샀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포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애들이 사주는 거야. 돈을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구성을 해. 그럼 나도 이거 사야 되겠다. 이 ETF를 사면은 이 종목을 보유한 효과. 이 종목이 지금 100만원 넘어갔지만 나는 못 사지만 계속 올라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130만원, 140만원 계속 올라가요. 오, 그래? 그럼 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ETF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상승 효과를 내가 얻을 수 있겠지?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간단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ETF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코덱스가 있고요. 타이거가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코덱스나 타이거냐? 뭐, 타이거는 호랑이니까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구성 종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운용사가 다르거든요. 코덱스는 삼성이고, 그 다음에 타이거는 미래에셋이든가요?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200, 그 다음에 타이거 20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 종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테마성 ETF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타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테마 ETF 이렇게 해가지고 뭐 FNF 이런 것들을 편입해가지고 갖고 있고, 뭐 중국 소비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중국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포함시키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2차 전지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 테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타이거 쪽에 보면은 CJ ENM 포함되어 있고요. 이 FNF, 영원무역 이런 종목들이 편입 비중이 높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코덱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코덱스 삼성그룹 이런 쪽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ETF마다 구성 종목들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ETF 어떤 ETF가 있어요. 만약에 성투치킨 ETF 이런 게 있는데 성투치킨 ETF는 도대체 뭘 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것들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HTS나 MTS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또는 이제 그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세요. 뭐 코덱스 하면 코덱스 들어가셔도 되고, 뭐 타이거 하면 타이거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쪽 들어가시면 ETF 상품별로 이렇게 구성 종목이 쭈루룩 나와 있어요. 쭈루룩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네. 그럼 나 이 ETF 사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뭐 이쪽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좀 짜고 싶은데, 또는 우량주 쪽으로 갖고 싶은데, 뭐 고배당으로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쪽 종목들 다 담기 어렵다라면 ETF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접적으로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운용 비용 안 나가죠. 그냥 주식 좀 사고 파시면 되는 거예요. 사면 돼. 사고 안 팔면은 비용이 나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ETF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존 보글 같은 사람들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모든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을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특정 테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폭이 조금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유할 때보다 다이나믹함이 좀 떨어져요. 종목은 막 20%씩 올라가도 ETF는 그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펀드에 들어간다, 가입한다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펀드가 수익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들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1년에 뭐 20% 나오고 1년에 10%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낮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 쪽도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
네, 금 얘기 저번에 해드렸을걸요? 그래서 금 값이 요즘에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잖아요. 그래서 금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8월, 9월 시장 계속 조정 받았었잖아요. 근데 아직 플러스 5%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단기가 이렇게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뭐, 넉넉하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금 쪽에 투자하셔도 되고, 뭐, 원유 쪽에 하셔도 되고, 원자재 ETF,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민감한 ETF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넉넉한 그런 뭐 또 구성 종목들이 좋은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뭐 시장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낮추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보험 같은 그런 느낌 조금 받으실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모든 ETF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ETF 쪽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저것 고르기 어려울 때, 신경 쓰기 어려울 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거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고가주를 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네. 100만원짜리가 150만원 됐어. 50%밖에 안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100만원짜리가 150만원 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만원짜리가 2만원 되는 게 쉬울까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라는 것은 뭐 특별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고가 종목들은 개인들이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만원에서 2만원 가는 거는 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고가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고가주를 사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그런 의무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의 실적 이슈가 끝나면서 이제 지표의 어떤 우려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약간은 좀 긴장하면서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CB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제 전환사채 가격, 그 행사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전환 가격도 올라간다.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지분을 늘리려는 그런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경위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자, 고가주들을 담고 있는 ETF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고가주를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근데 이 ETF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참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로서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량주 매수를 위해서 서두르지 말라. 뛰어난 수익률을 안겨줄 만큼 주가가 충분히 낮은지 확인해라. 미래 주가를 추정하여 현대 주가의 매력도를 따져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 종목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내가 50만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한 55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한 1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려고 투자하지 말란 얘기죠.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률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야.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지고 뭐 돈이 있으면 그냥 막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히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 물렀을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기 전에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 매수, 매도 모두 다 충분한 기다림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좀 어려운 장이 될 수 있겠지만 성공 투자하시고요. 반드시 네, 승리합니다. 좋은 주식 갖고 있으면 신뢰감을 잃지 마시기 바라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를, 상승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